저랑 이준석 대표 그리고 천하람 당선인 이렇게 3명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대하고 꿈꿨던 바에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당에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희망을 얘기하게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특히 저는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영역의 전문성 그리고 국민으로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 잘 반영될 수 있게 어떻게 잘 정치로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기는 한데, 그때 항상 지지해 주셨던 목소리와 마음들 기억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직 이제 들어온 입장이니까 다 배워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병원도 비슷했어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아무튼 내가 스스로 빨리 배워서 결과를 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모든 환자가 다르니까 늘 새로운 상황, 새로운 접근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정치도 비슷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함께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다른 점은 이 주치의로서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다 같이 이제 동료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다 같이 하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외롭다고 해야 될까요? 나 혼자 결정을 결국은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의 과정을 이렇게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내가 혼자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이었다면, 정치의 경우에는 나 개인 혹은 내 주변에서 처음 이제 생긴 생각을 확장시키고 주변의 동의를 얻고 설득을 해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일을 이루어낼 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진 상태여야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많이 배우고, 먼저 이제 계셨던 정치인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 잘 반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선을 하셨던 분이세요. 지역구에서 재선하셨던 분이시고, 사실 정치인으로서보다는 전 아직도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저에게는 그냥 소아 의료에 있어서의 정말 거의 위대한 롤모델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저처럼 3분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닮고 싶었고 존경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불려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너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리를 탐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욕심은 내지 마라. 그런데 그런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이어야 진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너에게 시키는 거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처럼 그냥 욕심 없이 정직하게 현장 이야기 그대로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책임을 너가 지지 않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내가 더 이상 소아 의료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일종의 좌절감 때문에 저의 20년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좀 빠져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계획 없이 일을 안 하는 상태로 처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난 뭘 해야 되지? 난 일을 다시 언제 시작해야 되지? 그걸 생각을 한쪽에선 하지만 한쪽에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래? 이런 뜻이셨으면 당연히 저도 그냥 농담으로 듣고 말았을 텐데, 굉장히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마치 병원에서 일 시키시는 것처럼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사실 저는 비례대표 몇 번인지 모르고 제안을 받았고 사실 지지율이 막 높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비례대표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이 꼭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들어갔다기보다 아무튼 한 정당의 후보자로서 뭔가 이 현 시점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고 만약에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후보일 때도 사실 그렇게 그 자체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당에 소속된다는 것, 내가 정치적인 일을 해본다는 것에 좀 더 저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1번으로 발표가 된 이후에 조금 마음가짐이 좀 무거워지기는 했죠. 1시간 반 정도 누워는 있었는데 예측은 좀 되시지 않으셨어요? 예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거는 그래 비례 1번은 3%가 넘으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당선 가능성으로 치자면 오히려 제가 제일 높았던 것 같고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이 그때 당시로서는 두 번째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당락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욕심을 내자면 사실 비례대표도 3번, 4번 막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파죽지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또 정치계에 몸 담으셨던 저희 이제 원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저는 선거 기간 동안 그분들의 진정성 덕분에 정치에 대한 편견도 많이 깨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좀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표 방송 이렇게 같이 보는데 마음처럼 이렇게 쭉쭉 오르는 게 아니었고 또 출구조사도 사실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는 당선이 뜨지 않아도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안 되는 게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1번이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건 아무도 안 된다는 거라서 나는 꼭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당선 확정이 떴을 때는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왜냐면 어떻게 했는지 봤거든요. 정말 그 빗속에서 뛰고 100개 단지 다 돌아다니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개혁신당이 원하는 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이게 이준석 대표의 당락에 따라 사실 이 힘이 걸리는 정도는 사실 천지 차이였기 때문에 그래 이 당은 살겠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나 기뻤고 그러고서 이제 힘들었죠. 밤새 잠을 못 자며 자 우리 천 위원장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왜 결론이 빨리 안 날까. 자다 깨다 했는데도 계속 당선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거의 298명까지도 확정이 됐는데 결정이 안 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까지 이제 9시 넘었는데도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사실 저는 당에 막 큰 기여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라기보다 당에서 뭔가 앞으로 하고 싶은 방향성에 제 전문성이 필요해서 영입이 된 입장이었고 정치적인 역량도 당연히 천 위원장이 훨씬 저보다는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혁신당의 방향을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까지 된 상황에서 둘 중에 만약에 한 명만 들어가야 된다면 저는 천 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1번을 받은 상황이고 저는 확정인 상황에서 여기서 천 위원장님이 떨어지면 과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2명이서 개혁신당을 이제 원내 의원으로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면 그건 이준석 천하람 조합이 사실은 맞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아침까지 정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막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음악을 듣다가 피아노를 치다가 그런데 엄마가 제가 이제 헤드셋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벌컥 열면서 천하람 됐어!
엄마도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막 엄마랑 둘이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기뻐했거든요. 됐다 됐다 이러면 같이 일하기에 제가 들어가도 같이 내가 이제 나의 전문성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를 이제 배워 나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작이고 개혁신당으로서도 좋은 조합의 씨앗이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 다음 선거에서 다른 후보님들을 돕기에도 뭔가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래서 바로 저 잠 한숨도 못 잤다고 천연장님한테 메시지를 막 보내고 그래서 그 아침이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건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높아진 부분은 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영입 제안이 왔을 때도 이준석 대표의 창당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그냥 뭐 정치권 늘 시끄러운 곳이니까 또 뭔가 일이 있었나 보지 하고 그냥 뉴스도 흘려봤지 자세히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제 역할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이제 제안을 받고도 안 찾아봤어요. 안 할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되고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뉴스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당을 그냥 만든 건 아니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치가 뭔가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되는 거였다면 그래 내가 사실 뭐 다른 당에서도 제안이 온 적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맞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사실 남편이랑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후보가 되고 들어왔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오히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역구 돌면서 다른 기성 의원님들 이야기 듣고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큰 정당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정말로 열심히 뛰고 짧은 회의지만 거기서도 정말 자기가 파악한 모든 걸 쏟아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되게 진심이구나. 내가 어쩌면 제일 아니란 마음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분들한테 적어도 뭔가 누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스스로 다잡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이 되고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역할을 맡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를 아무튼 1번으로 해주신 이 대표부터 해서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분들이 아무튼 저를 1번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 보셨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정도로는 내가 기여한 바 없이 들어왔지만 지금부터는 뭔가 당에 기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구를 저렇게 열심히 뛰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내가 사실상 편하게 입성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내가 정말 거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지역구를 뛰시는 의원님, 후보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돕는 것밖에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이후에는 실제 유세장에서 지지자분들 만나 뵙고 하면서 이분들이 진짜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 이건 정말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저는 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되게 크다, 너무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도 많았고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 정치라는 것도 나도 편견을 갖고 항상 실망하고 그냥 폄하를 했구나. 근데 정말로 이분들이 본인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정치에 기대를 걸고 그 마음으로 지지를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유세 현장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정말 상징적으로 딱 100만 표를 좀 넘기는 그 수치를 봤을 때도 그래서 100만 명이라는 무게가 참 얼마나 큰가. 그래서 저는 그 한 과정마다 너무나 배우는 게 많았고 이 한 달이 정말 제 지난 삶에 있어서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다양한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족들이랑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애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될 부분들, 남편도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만 있었고 의사로만 살아서 몰랐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화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나를 뽑아줘서라기보다 이 당이 제대로 나아가면 이건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치의 미래가 새로운 또 장을 맞이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변화해온 몇 개의 챕터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새 챕터의 시작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만약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고 그럼 진짜 우리가 잘해야겠다. 이준석 대표는 저는 방송에서만 봤으니까 약간 그냥 재기발랄한 외향적인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계실 때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순서도 플로우 차트가 막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막 어떤 막 그 계산이나 이런 게 개입되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도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두 가지 동시에 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바쁘게 하는데 방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알고리즘, 이 순서도라는 거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크게는 방향성 그리고 오류 수정의 가능성 아니요 했을 때 언제나 화살표를 꺾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런 순서도를 장착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당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다른 당에 대한 이야기, 다른 당의 정치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약간 깨달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이제 말이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당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뭐 맥락 없이 비난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작을 하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의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진짜 알고리즘대로 옳은 거 이게 맞지 않나? 근데 왜 이거 안 하지? 이런 느낌의 말들이 많아서 저 사람은 그냥 막 되게 도덕적이어서 진심이라기보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확신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막 큰 막 그 철학과 이상과 이런 걸 말하는 사람보다 의사 출신이었던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올바른 알고리즘이 훨씬 더 믿을만하지 애매한 정치 철학보다는 그래서 그 방향성과 수정 가능한 플로우에 대해서 저는 점점 더 확신과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게 내용 자체도 있지만 양쪽에서 너무 양보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고 또 국민 여론도 사실은 여러 면에서 좀 분열이 많고 그래서 절충하기에 너무 서로 많은 말을 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법원 판결이 양쪽에서 잘 활용하기에 따라 어쩌면 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활용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이제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삼권 분립에 대한 이런 신뢰 이런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이 판결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조율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한다면 저는 이 시점으로부터 정부도 명분을 가지고 재논의를 할 수 있고 의료계도 명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의협이 원하는 것도 제가 저는 또 의협의 집행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한 명의 의사였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의료 붕괴를 원해서 저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해결을 원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그건 믿어요. 행정부도 붕괴를 위해 저러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서로 너도 진심인 건 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서로 동의할 수 있게 가보자는 거를 이 시점이 아니면 지금부터는 가속화되는 거다. 가속도가 이미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재논의가 시작이 되어도 많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이전 갈등이 봉합이 돼도 앞으로 해결하거나 재건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국민들이 하나하나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다가는 정말로 5년까지도 아닐 거예요. 내년의 의료부터가 우리 국민들이 핵심 의료를 못 누리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저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니고 타임라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의료계도 의사들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이 의사로서의 책임감은 지금 이 시점에 환자를 지키는 것도 책임감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제대로 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가 높은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선택하는 의사들이 남아있도록 우리가 그 의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저희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을 정부도 의료계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상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지금 임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참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재논의를 어제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국회가 사실 먼저 나설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의정 갈등은. 왜냐하면 물론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도 맞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관인 것은 맞지만 이런 갈등 상황에서 매번 국회가 나서고 더욱이 정당이 나서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모든 전문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정치가 개입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뭔가 나타나서 국회가 뭔가를 일을 하고 이러면 뭔가 돋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의료에만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국방, 과학기술,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과 행정부가 잘 일을 해나가고 그게 잘 되도록 국회가 민의를 잘 모으고 법안을 잘 발의하고 이렇게 잘 가야 하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국회가 마치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처럼 이런 구도가 되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갈등도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국민들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부분을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때 행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가주시고 의료계도 국회의 목소리가 바뀌는 분위기에 따라서는 의료계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협상의 여지가 있도록 해주시면 좀 봉합이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의료를 확충하는 것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틀릴 수가 없는 반드시 가야 할 방향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역의료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럼 지역의료가 확충이 되면 의료 소비자들은 지역의료를 어떤 수준으로 누리기를 과연 국민들이 원하고 있냐. 그럼 지금 빅5로의 몰림이
사실은 국립 거점 의과대학 병원에서의 원로 교수님들 굉장히 명의로 계셨던 분들까지도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정부의 기조대로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확충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지역 경제와 지역 교육은 왜 못 살리고 있을까? 만약에 지역 경제와 지역 교육이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었다면 지역 의료는 따로 살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지역 자체가 소멸해 가고 지역에 있는 많은 인프라들을 의료뿐만 아니라 많은 인프라를 지역민들이 사실은 썩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생을 늘리는 것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지금도 지역에서 의대생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장면은 10년 전만 해도 대구에 살면 경북대병원, 광주에 살면 뭐 이렇게 전남대병원 이런 지역 거점 병원들이 거의 최종 진료 기관이라고 생각했고 그 의료를 믿었고 실제로 좋은 의료가 다 가능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의 제도가 바뀌고 뭐 지역보험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되고 하면서 모두 빅5로 몰리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역의료가 무너졌고 그것은 과연 의사들이 안 가서가 시작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의대생들이 보고 있는 장면 또한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나 수술했지 요즘은 나에게 치료받으러 안 오지 다 의뢰서 써달라 그러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저희 20년이 날아간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30년, 40년인데 내가 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충분히 실력 있게 해왔는데 점점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 이 지역의 변화를 몸으로 모두 느끼셨고 그분들의 이런 상실감을 의대생들은 옆에서 다 봅니다. 근데 지역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지역에 남겠다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사명감이 있어도 주변에서 봤을 때 도태된 사람이라고 자꾸 낙인이 찍히면 거기는 전문가로서는 참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에 그만두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낙수 효과라는 말이었어요. 물론 그 말을 쓴 정부나 또 그 모 언론사에서 동아일보는 아니고 다른 모 언론사에서 그 말을 쓰셨을 때의 의도가 나빴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소아청소년과 심지어 소아응급 더욱이 지역병원에서 소아응급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많이 뽑아놓으면 실력 없는 누군가가 소아과 가겠지. 누군가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 응급의학과 가겠지. 많이 뽑아놓으면 돈 벌 곳 없는 사람이 지역으로 밀려나겠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지역에서 일하던 소아응급 의사로서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 이 일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 특히 바이탈을 하는 의사들은 더더욱 지금 이 시점에 전공의를 하겠다고 배우러 들어온 의사들은 이거 다 알고도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멋있으니까 재밌으니까 하고 싶어. 지금 제 의국 후배 중에는 1등인데 소아과 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놀래시잖아요. 이미 이 모두가 1등인데 왜 소아과를 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되죠. 지역도 똑같습니다. 내가 역량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지역에 가고 싶고 심지어 본가가 지역이어도 내가 지역에 가는 순간 나는 다시 서울로 올 수 없고 나는 도태된 의사 취급을 받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너무 만연해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지역 의대생을 할당한다고 해서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지역 경제를 같은 방식으로 살려라. 그럼 의사들은 당연히 정말 돈을 보고 간다면 당연히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너무 이제 상태가 악화되었으니 정치권에서 목소리는 이제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욕을 먹을지언정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현장을 이해한다는 거는 정책을 글로 안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 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망설이게 하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공포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왜 작동하지 않는지는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적어도 그 공포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들어온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목소리를 이 얘기 안 하면 개혁신당 지지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의료의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믿고, 그걸 저희 당은 지지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야, 너는 기자 혹은 의사라고 장래희망을 썼더라? 이러고 이제 졸업식 때 만든 이런 무슨 책자를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를 쓴 적이 있었네? 그럴 정도로 저는 고3 때까지 한 번도 사실 진지하게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제 꿈은 항상 기자, 특히 종군 기자. 그때 막 걸프전 이런 거 있었던 시대였고, 아니면 아나운서, 그때 백지연 아나운서, 막 신은경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막 계시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니면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변호사, 그래서 그럼 법대를 가야 되나, 언론정보학과 이런 데를 가는 게 맞나, 전 항상 문과였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그래서 의대를 처음 갔을 때도 아빠가 의대를 나와서 사실을 치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쩌다가 그냥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었다기보다 그냥 학교 생활이 재밌으니까 재수를 하려다 포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놀고 친구들이랑 재밌고 그러다가 그냥 쭉 공부하게 된, 저희 학번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의대 6년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6년이라고 그러길래 왜 6년이지? 그러고서는 들어가서 그냥 좋은 친구들, 선후배들 만나서 그냥 재미있게 공부했고, 그래서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막 사명감이라기보다 늘 배운 게 그거예요. Do no harm. 나쁜 걸 하면 안 돼. 환자 몸에 나쁠 만한 뭘 하면 안 돼. 그거 배우고, 시험이 주어지면 일단 제시 안 뜨게 열심히 쳐서 통과하는 게 목적이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 저는 사실 잡다한 거에 관심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어요.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했고, 영화 잡지, 음악 잡지는 종류별로 다 사봤고, 피아노도 되게 오래 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음대 가고 싶어 했을 정도로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거의 고1 때까지는 주말은 항상 비디오 가게, 그때 비디오 가게에서 3개, 4개씩 빌려서 주말 내내 영화 보고, 그래서 다양한 뭔가 내가 모르는 세상을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좋아했던 것 같고,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사실 그 시절이나 저희 가정 형편이 막 여행을 막 많이 다닐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근교로 그냥 아빠랑 놀러 가고 엄마랑 놀러 가고 그냥 그런 정도였고, 비행기도 대학교 가서 처음 타봤죠.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대학교 꽤 고학년 됐을 때 처음 가봤을 정도로. 근데 그래서 더 저는 책, 영화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작가나 감독이나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거의 동경에 가까운 그런 게 좀 있어요. 잘 봐주셔서. 저 거의 엄지손가락으로 쓴 천안병원이었으니까, 제 집은 저기 송파구거든요. 그래서 SRT로 출퇴근을 했는데 보통 이제 퇴근길에 썼어요.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30분 걸리거든요. 그때 약간 이 울분과 약간 슬픔이나 혹은 기쁨이나 이런 걸 모아서 이렇게 SRT에서 30분 만에 쓰고 올리고 약간 그런, 아니면 당직 중인데 환자가 좀 뜸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다려야 돼서 자기는 좀 애매한데 당장은 할 일이 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거의 70%는 저의 양손 엄지로 쓴 글들이긴 한데 그래서 잘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학생 때는 원래 외과 하고 싶었던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리고 그 즉각적인 판단, 언제나 최선일 수 없지만 언제나 최선을 향해 가는 그 수술의 과정, 그게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픽 쓰러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어서 제가 수술방에서 2번 정도 참관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술 오래 하는 과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과계 쪽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정신과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때도 소아응급실이었어요. 소아응급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때 레지던트 선생님이고 제가 인턴이었는데 시술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발을 잡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바닥이 정말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한데 통통하고 거기 약간 갓 달린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한 발가락이 붙어 있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젊은 엄마들, 아빠들 보면서 야, 이걸 평생 본다는 거는 진짜 축복이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도 바로 지원하진 않았는데 소아과 지원할 때는 그 장면을 제일 그래, 그거 하는 거는 한번 태어나서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계속 젊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대단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이거 하면 나한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자 의사로서 저는 사실 결혼을 하기 전부터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언젠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애도 낳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길게 봤을 때 내가 아내이면서 엄마로서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을 텐데 그러기에는 소아과가 애를 키우기에도 좋고 또 뭐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이러기에도 수술하고 응급이 많은 과보다는 유리하겠다. 전 정말로 개인적인 이유에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일을 하면서 전공의를 겪으면서 사명감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3월에 딱 소아청소년과 1년차가 됐을 때 소아항암병동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저의 첫 환자가 모두 암 환자였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떠나보는 환자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던 중학생이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 환자 한 명 한 명과의 관계가 쌓이면서 이게 진짜 나의 최선이었나? 혹시 나 말고 다른 의사를 만났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이 표현이 과연 적합한 표현이었을까? 이걸 더 정확하게 알리는 게 맞을까? 오히려 좀 어느 정도는 숨기고 희망을 남겨두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교수님 환자를 내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배우는 과정이 이제 4년의 수련 과정인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환자 한 명 한 명과의 관계에서 사실 배워가는 게 사명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믿어주고 물어주고 하는 보호자들의 눈을 보고 우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애들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재미이기도 하고 무거움이기도 하고 그게 결국 사명감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 사태에서 가장 슬픈 게 그거예요. 의사와 환자가 참 감정적으로 멀어지면 안 되는데 그 지점이 너무나 뼈 아프다. 이 의사들의 언어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정확하게 말하는 게 맞나?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이 명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알지만 이 말을 굳이 안 하는 게 좋은 장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환자의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이걸 내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수 있어. 이걸 녹음하고 있을 거야. 혹은 이 의사는 너무 참 매정하게 말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서로에게 쌓이면 점점 그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건조한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이렇게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수술에 있어서도 언제나 최선은 없지만 항상 최선을 향해 간다고 했는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후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아 라는 건 의료에선 대부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점에 의료인 개인이 혼자 나만 아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내가 최대한 용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나? 라는 걸 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문화가 조금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있죠. 좀 좋아하긴 해요. 전 제가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막 옆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울거나 해도 크게 이렇게 막 힘들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번에 일 그만두고 나니까 저희 애들은 이제 막내가 3학년이니까 애기는 아니거든요. 애기를 좀 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제 조카가 있어요. 이제 돌 막 지나는데 좀 데리고 와봐라. 나 애기를 좀 봐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애기 보는 걸 참 좋아했구나 싶더라고요. 못 보니까 생각나긴 해요, 진짜. 보람은 굉장히 많죠. 근데 회의가 느껴진 거는 지역 의료로서의 회의가 느껴진 적은 이건 누가 했어도 어려웠을 상황. 이거는 이거 이상은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병원에서도 똑같은 프로토콜로 하는 그런 일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더 나은 게 없을까 고민을 하지만 이 시점에는 이게 최선이야 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에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대놓고 지방병원이라서 라는 얘기를 하시거나 그래도 서울로 갈래요 라는 얘기를 하시거나 이걸로 서울 가면은 정말 분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경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참 나는 서울아산병원에 있을 때나 천안순천향에 있을 때나 똑같은 의사고 지금 오히려 더 경험이 많을 텐데 내가 서 있는 이 병원의 이름 혹은 지역의 이름 때문에 이해를 받지 못하고 충분히 신뢰받지 못할 수 있구나. 근데 오히려 저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 없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말에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외래나 검사실이나 이런 곳은 참 자괴감이 크겠다. 그런 생각을 지역의료인으로서 했었고요. 소아응급을 하면서는 참 힘들었던 게 초반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용감하게 했고 전공의들에게도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많이 했었고 근데 우리가 아주 상징적인 이대목동병원 사건 그 이후로 굉장히 소송 자체를 많이 하는 분위기가 됐죠. 소송이 많아진다는 거는 민원은 그거에 한 10배, 20배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학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안들이 민원에 구실이 되고 혹시 조금이라도 경과가 안 좋은 환자가 있다면 소송부터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제가 처음 10년 전에 응급실에 갔을 때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외과계 선생님들도 내가 소아 전문이 아니라
성인을 하시던 분이어도 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럼 들어가자, 수술하자. 마취과 선생님들 당연히 하셨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늘. 제가 학생 때는 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멋있어서 외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라 수술하시는 분들, 마취하시는 분들 모두 소아라고 하면 나는 소아 전문 아니어서 못해. 이게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커졌어요. 그런데 소아만 하시는 분들은 또 소아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몰리는데 소아는 훨씬 더 민원과 소송의 위험이 크거든요. 그리고 소송의 결과도 성인에 비해서 기대소득, 기대여명 이걸 다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도 크고 그리고 이게 잘못이 없더라도 커뮤니티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 사실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애가 뭐 어떻게 된 건 좀 슬프긴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하나하나의 이해는 가는 그 움직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하시던 분들이 그 너무 여러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기는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를 하시던 분들이 포기를 하는 이제 지점까지 오게 된 거고 저희 팀이 와야 된 것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 게 예전에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응급실에서 소아 다 보셨어요. 당연히 응급실에서 소아 온 거니까 외상도 보고 질병도 간단한 거 처치해서 소아과로 이제 인계하시고 다 하셨죠. 근데 소아과 의사가 안 봐서 문제가 생겼다. 혹은 소아과 의사 왜 안 오냐 이런 이제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소아과가 있는 병원에서는 차라리 그냥 초진만 봐서 그냥 빨리 소아과 부르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셨지만 2차 병원에 있는 그 응급실에서는 분명히 응급의학과 선생님 역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아예 저희는 소아는 못 받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모두 3차 병원 응급실로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3차 병원 응급실이 점점 더 포화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나 사건, 사고, 소송의 빈도 이런 게 높아지니까 대학병원에서도 소아를 볼 사람이 없어져서 결국은 소아응급이라는 분과가 결국은 사회적으로 필요해진 부분도 있어요. 응급의학과가 소아를 못 보기 시작하는데 소아과는 또 외상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발생한 질병과 외상이 또 겹친 경우 경련을 해서 넘어져서 다친 건지 얘가 넘어져서 경련을 한 건지 모호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아응급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보상에 비해 이 보상이라는 거는 병원 입장에서는 이 소아응급실을 운영했을 때 적자는 안 나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반드시 적자를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당연히 그거를 정부 지원금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두는 정도지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소아응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민원과 법적인 리스크 그리고 특히 저는 지역병원에 있었으니까 선택 없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만족을 못 하시고 서울로 빨리 보내주세요 라는 요구들에 대한 자괴감을 계속 자괴감과 공포예요. 결국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저는 10년 있는 동안 월급을 올려달라고 뭔가를 뭐 투쟁을 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어요. 적당히 이제 직원들 오르는 만큼은 올려주고 그러면 저는 뭐 만족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자괴감과 공포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이 그냥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한 3, 4년은 거의 출근할 때마다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저 글들의 대부분도 그 시기에 나온 글들일 거예요. 사실 저는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팀이 참 팀워크 좋은 팀이었고 굉장히 촘촘한 스케줄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두 명이 그만두면 스케줄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판을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 인근에서 정말 중부 전체를 통틀어 끝까지 버텨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정말 나빠지는 환자가 실제로 법적인 위험이 발생을 하고 그 공포 때문에 이제 정말 좀 정신적으로도 너무 이제 일 그만하기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직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동료들이 떠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이 도저히 안 나오고 스케줄이 안 나와서 일부 닫고 할 때 병원에서의 압박, 보건복지부에서의 압박, 또 보호자분들도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폭언, 폭설, 뭐 실제적인 위협, 그리고 119 대원들도 보낼 데가 없으니까 점점 결국 니네밖에 없는데 니네가 받아야지 뭐 이런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데리고 있다가 사고 나면 또 그분들 책임이니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시스템을 안 갖춰놓은 상태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모두 도망가게 되는 이 나쁜 시나리오를 저는 이 모든 직종에서 본 거죠. 의사부터 뭐 간호사, 뭐 119 대원분들, 보호자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편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왜냐면 남편은 아무튼 가장으로서 위험하거나 힘들다고 해서 저에게 내가 일을 좀 그만둬야겠어. 근데 다시 할 계획이 없어. 라는 말을 사실 나보다는 어렵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내가 사직을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너가 좋아하는 일이고 너가 하고 싶어 했으니까 지지해 왔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감옥을 가면 우리 애들은 누가 보냐. 그런 부담 없이 지금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좀 안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러니까 참 이 모든 게 슬펐죠. 사실 이게 아무리 저출산이고 한 명이 태어나더라도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태어난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지키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좋은 시민으로 각자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회, 정부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적으로 지금 정도 200명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TO로는 1년에 소아과 의사가 뭐 200명에서 좀 줄이는 건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학회에서 이제 교육 여건이나 앞으로 필요 의료량에 대해서 조절할 부분인데 그러나 소아 청소년과 진료라는 영역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뭔가 경쟁력이 사라지는 영역인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가에서는 이걸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더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아과뿐만이 아니라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흉부외과라던가 뭐 심혈관 내과 거기서 다 중재수를 하니까요. 뇌신경외과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만 중요한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지금은 좋은 병원에서 그냥 시술만 하면 멀쩡하게 다음 주부터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멀쩡하게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영역이 무너짐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살리던 병이 저건 원래 죽는 병이 되는 건 국가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출산의 위기를 국가가 지금 사실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출산이라서 소멸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영역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문제야.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너희 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 정부도 또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지만 언론도 어느 정도의 이제 함께 가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일부러 뭔가 나쁘게 의사들을 만들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고요. 또 의사들도 그 영역에 있어서 왜 그 영역이 필수적이고 또 이 분야가 사실 막 소아 콩팥이라던가 뭐 소아 희귀병이라던가 이런 영역은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서 지지를 못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득하는 건 전 의료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계도 그런 홍보나 설득에 사실 노력이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같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소멸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중간에서 목소리를 열심히 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양가 다 그냥 정말 한 번도 왜 그러는데? 라는 말조차 거의 안 하시는, 그래 네가 충분히 생각했겠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뭐 그래 뭐 열심히 잘 해라. 근데 다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은 좀 하셨어요. 하지만 네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네가 해야 될 일이었을 거야 라고 믿어주셨고요. 남편도 그랬어요. 남편도 아까 소아청소년과 제가 응급 계속 있을 때도 당신이 원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일이니까 라고 지지해줬던 것처럼 지금도 걱정 많이 해요. 걱정은 제가 응급실 있을 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안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막 TV에서 막 봤던 뭔가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 근데 막 갑자기 제가 중간에 있으니까 괜찮냐, 이런 것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남편은 이제 보이지 않게 많이 돕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빨리 퇴근하고 애들 숙제 미리 막 봐주고 있고, 주말에 알아서 애들이랑 놀 거 막 알아보고 있고, 그런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또 나가냐고 막내는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찍 들어오면 좋아하는 정도로는 좀 바뀌었어요. 근데 좀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뭔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병원 이야기 해줘. 늘 그게 제가 퇴근하면 병원 이야기 해줘. 이게 늘 첫마디였거든요. 무슨 환자가 있었어? 뭐 이런, 무슨 진상이 있었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막 이상한 사람 없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뭐 무슨 일이 있었어를 묻는 게 아니라 엄마는 무슨 일을 하려고 간 거야? 이걸 물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별 생각 없이 모르는 일이니까 묻는 것 같긴 한데, 저에게는 그게 참 본질적인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혹시 뭔가 정치적인 행보라는 것이 없을 순 없을 것이고, 또 모두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결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내가 가족들이 물어볼 때는 내가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에 대해서 가족들이 아내나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대답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자 저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채찍이기도 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의 다양성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장애인을 이제 모셔올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장애인이 일반인의 삶에 대해서 뭘 알겠어라는 말은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라던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알겠지 서민에 대해서 뭘 알아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할 때도 그럼 법을 잘 알겠네라고 하지 법조인이 서민을 뭘 알아라고 하진 않았는데, 의사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선입견이 좀 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의사뿐 아니라 IT 영역의 전문가도, 그리고 앞으로는 뭐 더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또 빼어난 과학기술 혹은 우주항공 영역의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하고, 그럼으로써 국회의 전문성이 확대되고, 이 모든 것을 서민 중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서민을 진짜 위하는 건 전문 영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서민들이 더 이용하기 좋지, 의료체계가 망가질수록 정말 기득권밖에 의료를 이용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고, 그것은 다른 영역의 다양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면 과제는 사실 저희 사안에 따라서 뭐 조국혁신당과 같은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또 뭐 어떤 면에서는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당과 비슷한 논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답이 뭔가가 있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파에 갇혀 있지 않고 정치적인 빚이 많지 않은 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옳다는 것에 대해 자신 있을 수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덜 눈치를 볼 수 있고 양쪽에서 모두 이 표를 좀 더 가져와야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 말 못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지지율이 오른다고 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당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화두를 많이 꺼내서 공론화시키고 거기에 국민들이 화답해 주시기만 하면 거대 양당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나라,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자가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언제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본인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라기보다 개인이 개인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살아나가고 국가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인과 국가가 함께 가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4년 뒤에는 저는 이 모든 것이 잘 봉합되고 의료계가 정상화돼서 나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루었으니 나는 다시 소아과 의사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은 근데 너는 다른 걸로 한 번만 더 해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국회의원이었다. 그래서 아쉽다고 느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분들께 또 신뢰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 하겠다. 이것도 사실 지금 뭐 제가 얘기하기에 뭐 온당치 않고 일단 저는 4년을 충실히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할 거고 그 뒤에는 많은 것들이 좋아져 있으면 좋겠습니다.